박근혜 탄핵 때는 사실은 잘못했다. 국정농단을 했다. 그래서 이렇게 사과를 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근데 이번에 이제 보수 세력들은 이게 무너지면 안 된다. 이번에는 좀 전략을 달리한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전략이 일정 정도 먹히고 있는 부분이 있다. 네. 보수 세력들이 결집하고 있다. 보수의 3대 전략이 있다고 그래요. 첫 번째로는 절대 사과하지 않는다. 네. 두 번째 끝까지 인정하지 않는다. 세 번째 끝까지 투쟁한다. 뭐 이런 전략을 갖고 있다고 하는데 이렇게 되면은 뭐 윤석열 대통령의 불법 반헌법적인 비상기업과 내란 때문에 나라가 송두리째 흔들렸는데 나라가 더 망가진 건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헌정 질서를 유린하고 네. 또 법치주의를 부정하게 되면 네. 이 나라 미래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네. 민주공화국이 무너질 수 있는 거죠. 네. 그러니까 헌법이 가장 중요한 이유는 공동체의 가장 큰 약속이란 말이죠. 네. 이 약속이 무너지게 되면 다른 어떤 그 하의 약속들은 순식간에 무너지게 되는 거죠. 네. 걱정스럽습니다, 사실은.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민의 70%는 자유민주적 기본질서, 대한민국의 헌법을 수호하려고 하는 그런 세력이다. 그런 정도 70%는 그런 사람들이기 때문에 충분히 이겨낼 수 있다. 최근에 강성 보수들이 선동하는 그런 집회에 대해서 우려도 많잖아요. 왜 이렇게 이 사람들이 뭐 기세등등하는 거죠? 윤석열이 자신의 잘못에 대해서 처음에는 인정하는 듯 하다가 네. 2차 담화문 때부터 인정하지 않지 않습니까? 네. 자기는 민주당의 망국적 행태에 대응하기 위해서 반국가적인 행태에 대해서 대응하고 혼내주기 위해서 이 계엄을 했다 이렇게 이제 주장을 하지 않습니까? 네. 거기다가 이제 또 탄핵 불복하기 위해서 헌재를 공격하고 홍장원 국가정보원 1차장하고 그 곽종근 특전사 사령관한테 니들이 탄핵 공작 세력 아니냐, 공작한 거 아니냐 이렇게까지 주장을 하거든요. 그래서 네. 그 자기 잘못된 판단으로 그 부하들을 어떻게 보면 사지에 몰아넣는 거잖아요. 네. 그 사람들도 어떻게 되면 이제 처벌을 받아야 돼요. 내란죄 처벌을 받아야 되는데 주요 종사자로 처벌을 받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지 않습니까? 그 그렇죠. 사람들이. 근데 그 사람들을 공작의 대상, 나를 공작했다. 니들이. 이거 이렇게까지 주장하는 거 보면 대통령의 정말 윤석열의 인간적 수준이 형편없다. 저는 그렇게 보여지고 이번에 이제 헌재에 출석해서 했던 윤석열의 발언 보면 시종일관 거짓말로 시작해서 거짓말로 끝나니까 진실이 하나도 없는 것 같아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비판적으로 보면 이제 그럴 수 있을 텐데 네. 그냥 무비판적으로 보게 되면 윤석열 말이 맞아? 뭐 이런 의문을 품을 수 있겠죠. 거짓말을 네. 단정하기보다는 네. 그런 이제 국민들도 있으실 텐데 사실은 그게 다 거짓말인 거예요. 국민들이 보지 않고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헌재 재판관들 다 보고 있어요. 네. 헌재 재판관들도 신문 줘서 다 내용 알고 있습니다. 네. 숙지하고 있는데 그 앞에서 그런 거짓말을 할 수 있다는 것은 이거는 뭐 진짜 양심에 털이 난 사람 아니면 불가능한 일이죠, 사실. 네. 윤석열의 양심은 털이 난 게 아니고 다른 데다 빼놔서 지금 저당 잡혀놓은 상태니까. 자, 그러면 윤석열 대통령 무수한 거짓말 했는데 예. 가장 압권 하나만 선택해 보세요. 저는 많은 거짓말 중에 가장 압권은 뭐냐면 네. 김건희가 구약을 다 줄줄줄 외운다. 아, 구약이라는 게 굉장히 어려워요. 네. 20년, 30년 다닌 신자들도 네. 잘 못 외웁니다. 사실은 네. 구약 외우는 게 어려워서. 일반인들 못 외우죠. 그러니까 근데 목사님도 그 못 말을 외워요. 하잖아요. 네. 근데 그게 굉장히 중요한 거짓말이었거든요. 그 허위사실 유포에 그건 가장 딱 공직선거법으로 걸리는 사건이에요. 그게 그 당시에 윤석열 부부에 대해서 네. 주술에 대한 미신에 대한 어떤 의혹이 굉장히 강했어요. 그렇군요. 당락에 영향을 미쳤군요. 그렇지, 상당히 영향을 충분히 미칠 수 있었죠. 네. 근데 교회에서 나오면서 교회 예배 보고 나오면서 네. 우리 집사람은 구약 성경을 줄줄줄 외운다. 네. 그 정도로 기독교와 깊은 관련이 있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죠. 네. 그러면서 그 주술에 대한 어떤 미신, 주술에 대한 그 의혹을 완화시키는 거예요. 물타기를 하죠. 네. 그러니까 그때 당시에 뭐 3% 기독교에서 야, 저 주술이고 미신이다 이렇게 판단했으면 기독교에서 인정하지 않았다면 대통령이 당선됐겠습니까? 네. 0.73%였는데. 그렇죠. 윤석열 가장 큰 거짓말이 대통령이 헌법재판소 재판에서 딱 하나 인정한 게 있어요. 선관위에 군경
투입한 거는 맞다. 이거는 왜 인정했을까요? 저는 이제 그렇게 봅니다. 이번 계엄은 부정선거를 밝혀내기 위해서 했다기보다는 저는 김건희 특검법 때문에 계엄이 이루어졌다. 저는 그렇게 보거든요. 네. 왜냐하면 3일 전부터 계엄하기 3일 전부터 여의도에서 김건희 특검법 국민의힘에서 10명이 동의한다라는 그런 소문이 파다했어요. 네. 그래서 이거 굉장히 곤혹스러웠을 거예요. 네. 그 소문이 돌면서. 그래서 아마 김건희 얼마나 그냥 조바심이 났겠어요. 네, 특검법 특검법 통과돼버리면 뭐 자기 바로 수사 들어가고 끝장나는데. 수사 들어가면 이제 죄가 밝혀지고 처벌받으니까. 네. 그래서 계엄령을 선포한 거 아니냐. 근데 김건희 여사에게 알리지도 않고 계엄을 했다. 이것도 믿을 수 있나요? 그 자기들 얘기니까 믿을 수는 없을 것 같고요. 네. 네. 자, 그러면 이런 무수한 거짓말에 대해서 헌법재판관들은 어떻게 판단할까요? 헌법재판관들은 당연히 웃고 있겠죠. 왜냐하면 네. 그분들이야 모든 내용들을 다 보고 계시잖아. 그 내용들이 조서들이 다 있어요. 그 조서들을 현재 재판관들은 다 본다는 말이죠. 네. 뭐냐면 이미 그 조서는 증거 능력으로 인정을 했기 때문에 네. 헌법재판하는데 증거로 쓰겠다. 네. 쓸 수 있다 했기 인정했습니다. 때문에 인정했기 거듭 때문에. 확인했습니다. 예. 네. 그렇기 때문에 현재 재판관들이 그걸 다 보고 있는데 그 거짓말 하는데 뭐 어떻게 앞에서야 뭐 말 못 하겠지만 안 하겠지만 속으로는 얼마나 웃겠습니까? 저 사람이 아니네 이렇게 생각을 하겠죠. 네, 이제 윤석열 대통령이 표정 하나 변하지 않고 거짓말을 해대고 또 탄핵 반대 강성 극우 세력들의 집회가 아주 기승을 부리면서 상당수의 국민들이 좀 불안해하거든요. 네, 당연히 과연 탄핵 당연히 심판이- 불안하실 거예요. 네. 국민들은 그런 구체적인 데이터들을 보실 수 없기 때문에 이쪽 증언이 있으면 이쪽 증언으로 맞불을 놓기 때문에 국민들은 뭐가 진실일까라는 걸 모를 수 있으셔요. 아니 근데 국민들은 뭘 염려하냐면 100% 탄핵이 인용이 돼서 파면될 건가? 그러니까. 그 부분에 변수가 있습니까? 그러니까 국민들은 걱정을 하시겠지만 네. 모든 증거는 차고 넘치기 때문에 네. 또 데모를 많이 한다, 집회를 많이 한다, 집회 세력에 10만이 참여했다, 5만이 참여했다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네. 법에 의해서 판단하기 때문에 저는 100% 탄핵된다고 생각합니다. 100% 탄핵된다. 인용된다. 저는 그렇게 네, 봅니다. 100%. 예, 예. 자, 이건 제 의견뿐만이 아니고 모든 헌법학자들의 대부분 99%는 탄핵은 100% 인용된다. 이건 네. 전원일치로 인용된다라는 게 그 대세다. 저는 그렇게. 네, 헌법과 법률과 증거에 따라서 100% 탄핵 인용 직에서 파면된다라는 것이 이제 위원장님의 확실한 생각이고요. 그렇다면 또 언제 되느냐 시기도 중요하거든요. 자, 그러면은 탄핵 심판의 결과는 언제 내려질까요? 현재 재판 일정에 좀 정통한 분들의 얘기를 들어보면 3초 아니면 3중순 정도로 이렇게 보시는 것 같더라고요. 네. 3월 초순 아니면 좀 늦어도 3월 중순까지는 네. 판결을 하지 않겠느냐 이렇게 다들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그렇다면은 조기 대선도 확실시 되겠네요. 그렇죠. 이제 뭐 파면 인용이 되면 네. 탄핵이 인용이 된다면 5월 초 아니면 5월 중순경에는 대선이 치러지지 않겠냐 이렇게 예측을 합니다. 네. 그런데 지금 또 국민의힘에서는 뭐 비상계엄을 정당화하는가 동시에 이재명 대표 때리기도 지금 하고 있잖아요. 기승전 이재명이에요. 그렇죠. 이재명 대표 때리기는 뭐 어제 오늘 일이 아니고 네. 이재명 대표 당대표 대선 실패한 이후부터 하루도 끊이지 않고 이재명 대표 때리기를 했죠. 네. 뭐 국민의힘뿐만이 아니고 보수 언론 같이 합세해서 네. 이재명 때리고 이재명 악마시키고 뭐 이런 게 어제 오늘 일이 아닙니다. 그래서 소위 말하면 사본 디스크라는 얘기를 하는데 저는 그 용어에 동의하지 않습니다. 네. 사본 디스크가 아니고 정치 탄압의 희생양이다. 저는 그렇게 네. 그런 용어를 쓰고 싶은데요. 이제 그런 작업들을 끊임없이 했기 때문에 지금도 그 작업의 일환이라도 이렇게 생각하는데 네. 그게 이제 얼마만큼 자기들 지지층을 결집하는 데 그게 필요하겠죠. 네. 최근에 이제 국민의힘의 모습을 보면 많은 국민들 입장에서는 우려하지 않을 수가 없는데요. 보면은 뭐 정광훈 목사 또는 뭐 일타 강사 전한길 이렇게 되면 지금 국민의힘의 미래가 극우 정당으로 가는 거 아닌가요? 뭐 극우 정당으로 갈 수밖에 없겠죠. 그렇게 되면 네. 조갑재 씨라고 정말 우리 이 대한민국 사회
보수 중에 보수가 조갑재 선생이잖아요. 네, 보수 농계. 네. 근데 조갑재 씨 얘기해요. 국민의힘이 지금 이런 식으로 가면 계엄에 대해서 사과하고 이런 걸 사과하지 않으면 이건 정당이 아니다. 보수 정당이 아니다. 이미 보수 정당의 길을 일탈하고 있는데 이렇게 간다면 망하는 길이다. 이런 얘기 하거든요. 저도 뭐 그 의견에 동의합니다. 국민의힘이 이렇게 강성 극우 세력들에 의해서 지배당하고 있는 그 이유는 뭐라고 보세요? 이게 이제 점점 심해질 거라고 보는데요. 네, 국민의힘이 아까 그 말씀드렸듯이 박근혜 탄핵 때와 정반대 행보를 보이면서 네, 여론조사가 막 올라가는 거예요. 네. 이 사람들 착각하는 겁니다, 이제. 네. 야, 이렇게 가면 네, 우리 전략이 맞았네. 우리가 대통령 선거에서 승리할 수 있겠네. 뭐 이런 착각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네, 윤석열이 탄핵이 되면 아마 손절할 수도 있습니다. 네, 손절하고 이제 그 하나로 결집된 세력을 중심으로 해서 대선을 치르려고 하겠죠. 그거 네. 가지고. 자, 위원장님 생각하실 때는요, 이번 이제 조기 대선이 확실시 되고 있기 때문에 이번 조기 대선의 승패를 좌우하는 결정적인 요소는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결정적인 요소는 저는 이번 조기 대선은 소위 말하면 헌법 수호 세력과 네, 헌법 훼손 세력, 내란 세력의 싸움이 될 수밖에 없다. 네, 그거는 우리 민주당이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네, 국민의힘에서 그렇게 하고 있어요. 네, 왜냐하면 우리는 이번에 져도 좋으니 네, 우리 지지층이 흩어지는 건 안 된다. 네, 우리 지지층 결집해야 된다. 네. 지더라도 이제 그런 얘기를 실제로 해요. 저쪽에서 국민의힘 사람들이. 네, 그래서 과거처럼 박근혜 탄핵 때처럼 우리 지지층이 붕괴되는 것은 막아야 된다. 네, 이후를 대비해서라도. 네. 그래서 이번에 아스팔트 극우 세력 플러스 탄핵 반대 세력을 다 담아내지 못하면 네. 자기들은 괴멸된다 이런 공포를 가지고 있더라고요. 일단 뭐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 이재명 대표가 상수화돼 있고 국민의힘 후보는 누가 될까요? 국민의힘은 저는 홍준표와 김문수가 되지 않을까 싶어요. 아, 오세훈 가능성 없군요. 오세훈이나 뭐 이준석 또 이런 사람들은 명태균 게이트에 걸려서 네, 그걸 까지면 한 방에 간다는 거 아닙니까? 네, 오세훈이는. 네. 그래서 홍준표하고 김문수 싸움이 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봅니다. 홍준표 시장 같은 경우도 명태균 게이트 있다고 네, 하는데 네. 그 홍준표 그 시장에 아주 특징이 있잖아요. 네. 거기는 제가 봤을 때 큰 소리 빵빵 치는 거 보니까 네, 뭐 관련이 있지만 결정적으로 명태균 게이트 때문에 무너지거나 뭐 그럴 것 같지는 않아요. 네, 네. 그래서 홍준표와 김문수가 아마 이길 수도 있어요. 네, 아스팔트 보수들이 김문수 엄청나게 지지하거든. 네. 네. 김문수 장관 같은 경우가 후보가 되면 중도 확장성이 사실상 거의 제로에 가까운데 그렇게 되면 민주당 이재명 대표 입장에서는 김나 땡이 되는 거예요? 김문수 나오면 땡큐다. 이제 가봐야 알겠지만 네, 뭐 저희로서는 나쁜 카드는 아니라고 보죠. 나쁜 카드는 아니다. 예. 자, 이번에는 이제 뉴 이재명 플랜 얘기 좀 해보겠습니다. 예, 예. 이재명 대표 교섭단체 대표 연설에서 먹사니즘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이제 잘사니즘까지 얘기를 했거든요. 아무래도 뭐 대선을 겨냥한 중도 외연 확장을 위한 그런 메시지다라는 해석인데 동의하십니까? 이재명 대표는요 원래 정치를 처음부터 시작할 때부터 사실은 이 이념이나 이런 색깔보다는 네, 실용을 강조한 사람이에요. 네, 문제가 있으면 해결해야 된다. 어떤 문제든. 그래서 현장에서 문제가 발생하면 반드시 해결하는 이런 스타일의 정치를 한 사람이죠. 그러니까 실용주의라는 건 그거잖아요. 네, 문제가 있는 곳에 문제를 해결하는 게 실용주의거든요. 네, 근데 이 실용주의 노선은 뉴 JM, 소위 말하면 뉴 이재명 플랜이 아니고 네. 원래 그런 사람이었던 거죠. 네, 근데 먹사님도 마찬가지고 잘사님도 마찬가지고 원래 네. 그런 정치인이었던 거예요. 네. 원래 실용주의 정치인이었기 때문에. 원래부터가. 예. 한번 살펴보세요. 성남시에 있을 때 여러 그 학생들한테 교복도 주고 빌려주고 청년 배당도 해주고 이런 것들이 결국은 자기 이제 어떻게 보면 자기 삶을 기초한 삶에서 겪은 그런 경험들을 살려서 실용주의적인 그런 정치들을 해왔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이재명 대표 같은 경우 이 정치 스타일을 보면
시민한테 이익이 되는 것은 반드시 해낸다. 네. 그런 측면이 있는 정치인이기 때문에 반드시 국가를 다시 뭐 운영하게 된다 하더라도 그런 정치를 하지 않을까. 그래서 시민들한테 정치 효능감을 주는 정치 잘 뽑았네. 민주당이 지향하는 가치와 철학에 부합하는 그런 이제 정치를 하실 수 있는 분이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근데 옆에서 보시면서 정치인 이재명의 강점은 뭐라고 생각하세요? 정치인 이재명의 강점은 상황 판단이 굉장히 정확하다. 정확하고 빠르다. 네. 네. 그다음에 문제 해결 능력, 문제를 네. 해결하려는 의지 이런 게 굉장히 뛰어나다. 네. 네. 그런 장점이 있어요. 네. 그렇군요. 그다음에 또 뭐 정치인한테 가장 필요한 언어를 정말 잘 구사를 해요. 네. 네. 그러니까 논리가 잘 정리가 되어 있는 사람. 그렇군요. 네. 그러니까 뛰어난 정치인으로서 갖춰야 될 뛰어난 건 다 가지고 있더라고요. 말을 잘한다는 것은 생각이 잘 정리돼 있다. 그런 거죠. 것이겠죠. 그런 거죠. 네. 자, 그리고 우리가 대선을 얘기할 때 흔히들 시대 정신을 얘기하지 않습니까? 네, 예. 그렇다면 이번 조기 대선에 왜 이재명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이재명이 필요하다. 왜 필요하다? 네. 지금 이제 우리가 주변 환경과 우리 내부의 환경과 주변 환경을 좀 볼 필요가 있어 보여요. 네. 그러니까 이게 보통 상황이 아니죠. 네. 이제 우리 내부 사정이나 외부 사정을 보면 외부 사정을 보게 되면 트럼프라든가 시진핑, 푸틴 이런 어떻게 보면 강력한 스트롱맨들이잖아. 우리 주변국들의 지도자들이. 그러니까 우리 주변국들 이 강력한 지도자들 틈 속에서 우리 국익을 확보해내려면 똑똑해야 돼. 네. 강해야 돼. 똑똑 강해야 돼요. 이런 뭔가 슈퍼맨이라는 뭐 그런 얘기를 좀 하기는 그렇지만 어쨌든 게임도 잘해야 되고 그러니까 강하고 게임도 잘하고 영민한 이런 지도자가 있어야지만이 지금 이 외부 대외적으로 우리 국익을 지켜내고 그나마 우리 국익을 관철시킬 수 있는 거 아닌가. 그래서 이재명 같은 사람이 필요하다라고 보고 있고 우리 국내 내부적으로는 정말 윤석열 내란 세력들이 엉망진창으로 만들어놨잖아요. 이 국내 여러 가지로 뭐 민생, 경제, 뭐 안보, 심지어는 국방 안보도 지금 국방도 엉망진창이에요. 군인들 사기가 얼마만큼 떨어졌는지 계엄령을 통해서 일부 군인들의 정치 참여로 군인들 사기가 엉망이랍니다. 사실은 이 정도로 우리 내부적으로도 큰 심각한 위기에 처해 있는 건 맞습니다. 이런 위기들을 빠른 시간 내에 극복하기 위해서는 역시 이재명 같은 아까 문제 해결 능력이 있고 상황 판단이 빠르고 정확한 또 의지가 강한 이런 지도자가 꼭 필요한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마지막 질문인데요. 네. 정치인 문진석이 꿈꾸는 세상 어떤 세상입니까? 네, 누구나 할 수 있는 얘기인데 제가 꿈꾸는 세상은 이제 간단합니다. 뭐냐면 지금 대한민국이 사실은 불평등 지수가 미국 다음으로 높은 나라이거든요. 이재명 대통령이 되면 그 산하에 갈등조정위원회를 법으로 만들어서 갈등조정위원회. 네. 네. 그래서 이 양극화 문제도 모든 우리 사회적 갈등을 갈등조정위원회에서 좀 해결할 수 있도록 그런 이제 법을 만들려고 합니다. 법을 제정해서 정말 누구나 잘 살 수 있는 그런 대한민국 만드는 게 불평등을 완벽하게 해소하는 건 어렵지만 어쨌든 완화시키는 노력들을 끊임없이 할 필요가 있다. 실제로 불평등을 완화시켜서 성공한 나라들이 있습니다. 스웨덴 같은 나라가 이제 1931년대까지는 엄청나게 불평등한 사회였어요. 미국보다 더 불평등한 사회였습니다. 근데 스웨덴이 사회민주당, 노동자들이 이제 정당을 만드는 게 사회민주당이거든요. 사회민당이 집권을 하면서부터 노동과 자본이 대타협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대타협 속에서 노동도 이익이 커지고 자본도 이익이 커지거든요. 그러면서 이게 스웨덴의 경제 사이즈가 엄청나게 커집니다. 자본은 자본대로 사이즈가 커져서 이익이 되고 노동은 노동대로 이익이 이제 커지게 되고 그래서 스웨덴이 뭐 10만 불 시대를 살고 있는 게 지금 이제 스웨덴을 만든 게 이제 노동과 자본이 얼마만큼 타협하느냐. 사실 우리도 이제 그걸 반면교사 할 필요는 있는 거죠. 그래서 그런 사회를 만들어 보는 게 지금보다 우리가 3만 5천 불, 3만 6천 불 시대에 머물러서는 안 되잖아요. 더 뭔가 큰 사회로 더 좋은 사회로 가야 되는데 그래서
성장을 통해서 불평등 해소하는 것이 중요하다. 불평등 해소하지 않으면 추가 성장이 어렵다. 이제 똑같은 그런 생각을 가지고 정치를 하고 있었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네, 위원장님 오늘 귀한 말씀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네, 배정호의 파워피플 오늘은 더불어민주당의 기획통이신 문진석 충남도당위원장을 모시고 내란 극복과 조기 대선 그리고 뉴 이재명 플랜 등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봤습니다. 다음 이 시간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